그 다음에 고속터미널 옆에 지금 인테리어 중인데 곧 갤러리라든지 이런 화실 이런 쪽에 그쪽에 이제 오픈을 다음 달에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고영훈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주십시오. 제 강의는 유튜브에서 다시 복습이 가능하고 지금 녹화 중이고요. 제가 작년에 여기서 했던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려고 찾아보려고 했는데 저도 제 걸 잘 못 찾겠더라고요. 하도 많이 올려가지고 지금 막 영상이 1300개 정도가 되니까 제가 강의한 게 제가 제 걸 잘 못 찾는 그래서 못 찾고 결국 그냥 좀 작년이랑은 조금 달라질 겁니다. 계속해서 뭐 1년이 지났고 또 강의 전날 제가 주로 많이 하는 게 그 전날 저녁부터 그 당일까지 그동안 사두고 못 읽었던 책들을 읽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틀 동안 한 7권을 읽었어요. 제가 책을 좀 빨리 파악하고 빨리 읽는 훈련을 30년간 해왔기 때문에 하루에 한 10권 정도 읽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파악을 하면서. 근데 이제 이틀에 걸쳐서 한 7권 정도를 쭉쭉 보면서 키워드를 뽑아냈습니다. 키워드. 그래서 저 키워드가 칠판에 지금 적혀 있는 키워드가 저 작년 강의랑 이제 올해 강의에 조금 달라지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고요. 예, 그래요. 작년에 뭐 들으신 분 없으니까.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게 이제 제가 뭐 경고했지만 이런 거죠. 경제가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 아무리 해도 거대한 문명사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게 한 정부에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세계 경제 포럼 이 양반 슈바프죠. 이 양반이 뭐라고 그랬냐면 4차 산업혁명에 다가온 이 인공지능은 정부나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변화다예요. 딱 한마디로. 정부도 감당할 수 없고 기업도 감당할 수 없는 변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부도 감당할 수 없고 기업도 감당할 수 없는 변화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각계전투인 겁니다. 자기 개인이 알아서 대처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각계전투. 즉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도망을 갈 때 예전에 왜 적벽대전 이후에 조조가 도망갈 때가 생각이 나는데 도망을 갈 때 서로 분산해서 도망가잖아요. 분산해서 뒤에서 이제 쫓아올 땐. 그래서 운이 좋은 뭐 네 갈래 길로 도망을 간다. 그러면 그 중에 좋은 한 갈래 길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각자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탈출 또는 탈주 또는 탈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 전체 상황에서 각자. 근데 각자 새로운 시대가 다가왔을 때 예를 들어 쓰나미가 만약에 온다고 쳤을 때 쓰나미가 인도네시아급이냐, 저번에 인도네시아에서 한번 왔던 쓰나미 그게 좀 작았어요. 일본급이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을 폭파했던 쓰나미의 크기는 인도네시아 거보다 높이가 한 두세 배, 그 힘은 한 10배 정도로 됐다고 보시면 돼요. 10배 정도. 배라든가 이런 거 막 지붕 위에 올려버리고 이 정도. 물론 인도네시아도 꽤 크긴 했지만 쓰나미나 지진 같은 거는 이제 그 규모가 100배 단위가 그래요. 그러니까 리터 규모 6하고 7 이게 100배 단위예요. 파워가. 우리가 흔히 신문에서 볼 때는 6.5 지진이 있었다, 뭐 4가 있었다, 지진 5가 있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숫자로만 보니까 그게 그 숫자 하나의 차이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지진 연구자들이 그것을 4에서 5로 뛰어넘을 때 그거를 100배의 그 지진의 강도를 1단계씩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진 4보다 지지 6은 10,000배가 강한 거예요, 힘이.
그 파괴력이.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뭐 또는 뭐냐면 쓰나미로 예를 들자면은 쓰나미가 뭐 이렇게 굉장히 멀리서 바닷속에서 지진이 났을 경우에는 해안가까지 오는데 2-3시간 걸리는 쓰나미도 있어요. 내가 피할 수 있는 시간이 2-3시간이 있는 거죠. 그때 일본 쓰나미 때 우리가 TV에 중계된 걸 그대로 봤는데 그때 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그 쓰나미가 터진 데서 일본 해안가까지 딱 1시간밖에 안 남았었어요. 근데 그때 그 쓰나미에 몰려서 자기도 죽고 자동차도 망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가 그 쓰나미를 맞이한 걸 그 영상 우리 그대로 봤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1시간이면은 고지대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나 또는 쓰나미의 강도를 예측을 못한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내가 자동차 타고 내륙 쪽으로 조금 달리면 쓰나미가 오다가 이렇게 물이 퍼지니까 높이가 줄어들면서 겨우 자동차 바퀴 정도 지나가는 물처럼 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린 거죠. 근데 자동차 전체를 덮쳐버린 거예요. 왜? 예전 거보다 쓰나미가 컸거든요. 옛날에 예전에 자기가 직접 나이 든 사람은 자기가 직접 경험했거나 또는 자기 부모님께 들었던 쓰나미의 규모가 아니었던 거죠. 인도네시아 쓰나미 때요. 저는 그 쓰나미 영상을 보면서 영화에 보면은 태풍이 불 때 어떤 섬 같은 데서 태풍이 부는데 안전한 곳으로 자기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때 현명한 사람이 맨 처음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무에다가 식농풀 같은 걸로 자기 몸을 묶어요. 왜냐면은 바람이 계속 부는데 팔로 나무를 잡고 있으려면 그 견딜 수 있는 게 20분밖에 안 됩니다. 파도에 휩쓸려가 버리는 거죠. 자기가 힘이 빠질 걸 예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힘이 빠질 걸. 태풍은 보통 1시간 동안 부니까 지나갈 거니까, 그죠? 그럼 자기 팔 힘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은 20-30분밖에 안 돼. 건강한 남자일 경우에, 그죠? 힘이 없으면 그냥 2-3분 만에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끈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끈의 도움. 묶어야죠. 인도네시아 끝보다 약간 더 작은 쓰나미 같은 경우에는 나무에다 자기 몸을 묶기만 해도 살아남습니다. 바다에 휩쓸려가지 않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 급은 사실 그보다 더 컸어요. 나무에 몸을 묶는다고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었고요. 왜냐면 수면의 높이 자체가 거의 이렇게 코까지 와버렸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면 인도네시아나 그 일본 쓰나미 같은 경우에 누가 살아남았냐면은 차 타고 도망간 사람은 죽었어요. 튼튼한 고층 빌딩으로 올라간 사람 살았습니다. 예. 가까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정도 나무로 지은 집이라는 안 되고 그런데 한 3층만 올라가도 사는 거예요. 2층까지 물이 덮쳤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건 뭐냐면은 앞으로 다가오는 쓰나미라는 것은 어떤 쓰나미인가를 일단은 제가 파악하는 한도 내에서 전달을 해주고 어떤 방식으로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얘기하는 강의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왜 제가 그 미래학에다가 제 책에다가 인공지능과 미래 인문학이라는 거를 그 제목을 그렇게 정했느냐? 이 인공지능과 미래 인문학이라는 제목이 너무 좋아서 제 책이 제목이 보통 책 제목이 너무 좋으면은 그 다음에 어떤 식의 일이 일어나냐면은요. 책 제목을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을 그 교보 같은 데 쳐보면 책이 2권이 떠요. 같은 제목이. 근데 뭐가 다르냐? 부제하고 꾸민말이 달라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라는 게 그 상표 등록, 그러니까 상표 등록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으면은 이게 저작권 침해가 안 돼요.
좋은 그 책 제목 정도. 그러니까 긴 문장을 누가 똑같이 따라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판매 금지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 이 정도는 누가 똑같이 제목을 정해도 제가 판금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수식어가 다르니까 다른 걸로 인정이 되는 거죠. 제목을 너무 잘 지어가지고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교수들이 한 7명인가 9명이서 모여서 논문을 모아서 쓴 책 제목을 제 책 제목하고 똑같이 지은 거예요. 한 2년 후에 나온 건데. 그만큼 인공지능이라는 존재가 등장한 이후에는 인간의 인문학이 기존의 인문학, 물론 기존의 인문학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품성이 많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 인문학을, 인문이라는 것은 인간의 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기존 인문학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러나 제가 제시하는 미래 인문학의 관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을, 그것을 뭐 10시 방향으로 내 걸어가는 길을 바꿔야 될지 9시 방향으로 바꿔야 될지 또는 거의 180도 6시 방향으로 내가 다시 유턴을 해야 될지, 그런 어떤 미래 인문학의 어떤 특정한 방향이 상당히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미래 인문학이라고 제목을 붙여본 겁니다. 지금까지의 인문학은 아니라는 것이죠. 미래 인문학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서 쭉 이제 책을 쓰면서 또 이렇게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종합을 해봤는데, 미래인문학에서 첫 번째 키워드는 호모 루덴스가 나왔어요. 호모 루덴스, 저기 칠판에 적어놓은. 왜 호모 루덴스가 나오나 봤더니 이제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실업률 도표를 뭐 UN 미래 보고서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이런 도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월급이 종말할 것이라고 얘기는 하는 거죠. 프리랜서의 시대가 온다 이런 책도 있고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거의 모든 직종이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일자리가. 그러면 이 월급을 받는 일자리가 사라질 때 그 돈들이, 월급쟁이에게 가던 돈들이 어디로 가나 관찰을 해본 거예요. 쭉 관찰을 해봤더니 잘 노는 놈들한테 가더라는 겁니다. 돈이. 자, 여러분 2018년에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번 사람이 250억으로 나오더라고요. 한국 사람 중에서. 2018년 동안 250억을 벌었는데 뭐 하는 사람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7살짜리 애였어요. 여러분 7살짜리 애가 250억을 벌었다라는 걸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벌죠? 대학도 안 나오는데. 그냥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촬영해서 올렸을 뿐인데 250억을 벌었어요. 월급이 줄어드는 자리에 전반적인 경향성을 봤더니 잘 노는 사람한테 돈이 다 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거대한 경향성입니다. 호모 루덴스예요. 그러면은 자, 식당이 됐든 뭐가 됐든 자영업이 됐든 뭐 렌트카 사업을 하든 뭐든 간에 뭐 택시기사를 하든 뭐든 간에 자기 일에 호모 루덴스적인 요소를 가미하지 않는다면 그냥 망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생활 필수품을 다루는 사업은 빼고 그러니까 두 가지죠. 완전히 생활 필수품을 다루는데 경쟁자가 많지 않은 상황. 그러면 안 망하겠죠. 사실 기름도 생활 필수품이잖아요. 주유소. 근데 주유소들 왜 망하죠? 경쟁자가 너무 많으니까. 경쟁자가 많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대체될 수 없는 뭐 특허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거. 그러니까 특허로 내가 보호를 받고 있다거나 또는 예술가나 이 작가들처럼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다거나 하는 것. 자기만의 것으로 인정받는 것. 뭐 따라한다 하더라도 뭐 표절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은
뭐 크게 따라 하면은 여러분 그 특허 침해할 때 그 소송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특허 침해를 할 때는요. 특허 침해한 걸 인지합니다. 인지 그냥 인지만 해요. 기업에서. 그래서 언제 그 사람을 건드리느냐? 소송을 걸어서 소송비에 그래도 한 두세 배 정도를 내가 그 사람한테 뺏어올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이 돈을 벌 때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 이름이 있어요. 식당 이름이 누가 따라했어. 이렇게 잘 모르고 이미 상표 등록이 됐는데 그럼 가만히 냅둡니다. 그냥 이 사람이 바보같이 상표 등록된 거 확인도 안 하고 막 프랜차이즈를 내네. 냅둡니다. 그냥 냅둡니다. 프랜차이즈 할 때까지 냅둬요. 수입이 얼마 정도인지 이렇게 지켜봅니다. 1년 수입이 꽤 올라갔어. 1년 수입이 5억에서 해서 지금 은행에 들어간 돈이 그래도 한 2, 30억은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소송 걸어요. 그때 당신이 상표권을 침해했다. 판매 금지를 할래? 아니면은 얼마를 내고 계속 영업을 할래?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키프리스라는 데가 있는데 뭐 하나라도 개인이 이게 상표 등록이 된 건지 특허 등록이 된 건지 스스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특허청이. 열어놓은 지가 뭐 거의 한 10년 된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보는 것 자체가 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변리사한테 그냥 자문을 구하는 거죠. 몇십만 원이면 자문해 줍니다. 이거 또 자기 아는 변리사 있으면 그냥 공짜로도 해줘요. 그 정도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아무튼 홈으로 댄스예요. 홈으로 댄스 다시 돌아가서 이 홈으로 댄스에 대해서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홈으로 댄스라는 제목이 들어가는 책이 검색을 해보니까 한 15권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좀 쓸만한 책이 한 7권 정도 나오고 제가 꼭 사서 봐야 되겠다는 책이 4권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4권을 사서 또 훑어봤죠. 처음에 호모 루덴스를 쓴 그 요한 하이징하라는 원조학자가 있었고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부터 파악했던,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그동안 파악했던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하고 나서 강의를 하려고 책을 읽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검증이 된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인디언들이 전쟁을 했어요, 예전에. 전쟁을 했는데, 목숨을 건 부족 간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발견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가끔 죽는 사람이 나와요. 그 전쟁에서. 그런데 특별히 뺏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영토를 뺏는다거나 금을 뺏는다거나 그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창을 들고 활을 쏘는 전쟁인데 특별히 뺏는 게 없고 전쟁에서 이긴 부족이 포로들을 붙잡은 다음에 고기하고 술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풀어줘요. 그런 전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쪽에. 봤더니 목숨을 건 전쟁이 놀이였던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한국 영화 중에 나에게 오라라는 그 장군의 아들 그 주연으로 했던 그 사람이 그 초창기 배우일 때 등장했던 그 깡패로 등장했던 좀 껄렁패로 등장했던 영화가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전통이 생각나는데 보름날 연마을 청년들하고 전투를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로 어떻게 전투를 했냐면,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이렇게 쥐불놀이를 했어요. 저는 그때 쥐불놀이를 하던 나이였죠.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시골을 벗어났기 때문에. 저는 쥐불놀이를 했고, 중학생부터는 어떤 놀이를 했냐면은, 돌을 던지고 하는 그런 어떤 전투 행위를 했어요, 그때. 그 나에게 오라라는 영화에 그 우리 풍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전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나에게 오라는 영화에서 그냥 연마을 청년들과의 전투인데 한 명이 죽어요. 물론 의도적으로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애를 죽입니다, 거기서. 상당히 중상까지 갑니다. 그냥 옆집, 지금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런 게요, 우리 시골 마을에도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쯤.
싸움을 놀이로 하는 전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대다수의 인류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책에서. 원시 부족 사회에서 그냥 농경 사회가 시작하기 전에 일다운 일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들판에 나가서 맹수의 위협을 피해서 사슴이나 먹을 고기를 잡아오는 부족민들이었다. 그 부족민들이 예를 들어서 200명 정도에서 뭐 서너 명 이렇게 4-5명 팀을 이뤄서 사슴 한 마리를 잡아오면 그걸로 뭐 한 달 동안 먹고 이러는 거예요. 뭐 염장을 하든지 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 인간은 행복도가 줄어들었다. 옛날에는 100명 중에 2-3%만 일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글쎄 한 뭐 7-80% 일을 하나요? 실업률이 많이 올라갔죠. 일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냐, 이런 식의 표현을 가끔 책에서 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이제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직감을 했죠. 직감을 하고 다른 책을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자, 여러분, 일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일이라는 것과 놀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인디언 같은 경우에는 전투를 놀이로 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기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아프리카에 이제 돈이 좀 가난하니까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 사냥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비교적 많은 동물들, 물소라든가 기린이라든가 이런 평원의 동물 사냥권을 팝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린 한 마리를 잡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요. 그 사냥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사자가 있는 데 가서 기린을 잡는 거예요. 옛날에 그 원시부족 사회에서 사냥하던 거랑 비교가 되는 건데, 그게 얼마에 파나 봤더니 그 동물에 따라서 5천만 원에서 1억에 팝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기린을 잡아서 그걸 먹으려고 잡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남기고 오는 건 뭔 줄 아세요? 기린 누워있는 거에서 인증샷 찍고 오는 겁니다. 인증샷 한 번 찍는데 7천만 원, 8천만 원을 내고 아프리카 여행을 갔다 오는, 사냥하는 취미생활을 하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현재 인간이.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지금. 너무 사냥을 하고 싶으니까 아프리카에서. 7천만 원, 8천만 원 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원시부족 사회에서 그 사슴을 잡으러 가던 사냥꾼들이 대부분 자기가 가겠다고 경쟁이 붙습니다. 예전에 전투에서도요, 자기가 그 선봉에서, 여러분 우리 삼국지라든가 초안지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정서가 어떤 거였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좀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가끔 그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전투에 굉장히 위험한 전투예요. 선봉장으로 누가 나가려면 막 서로 경쟁하는 거야. 사실 수색 때 선봉장은요, 가면 거의 죽어요. 확률이 높습니다. 죽을 확률이. 먼저 그 어떤 망을, 그 적들이 이미 포진되어 있는 걸 뚫어야 되기 때문에, 선봉장이든 또는 보세요. 퇴각할 때 왕이 안전하게 퇴각하도록 뒤에서 싸우는 장군이 또 한 명 있어요. 오는 그 장군도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막 자원을 해요. 그게 물론 어떤 충성심도 있었겠지만요, 예전에는 그게 어떤 삶과 죽음의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튼 요즘하고 좀 달라요. 요즘 전투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명예롭게 여겼고, 용기가 굉장히 충만했고, 약간 그것을 놀이처럼 즐겼습니다. 그 당시에 전투를. 물론 이제 겁이 많은 사람은 즐길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는. 자, 그래서 그 원시부족 사회 그 심각한 일을 했던 사냥꾼들도 알고 보니까 7천만 원 내고 아프리카에 가서 기린을 잡은 다음에 인증샷 찍고 오는 사람이랑 비슷한 기분으로 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죽을 위험이 있죠. 죽을 위험이 있는데 그걸 즐기는 겁니다. 즐기고 사슴을 잡아오는 거예요. 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잡아온 다음에 굉장한 뭘 주나 봤더니 아니에요. 고기를 가장 먼저 먹을 권리하고요. 고기를 그 맛있는 부위를 그 육회 옛날에 그 육회로 먹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 지금 에스키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각고래라든가 고래를 맨 처음에 잡으면 그 고래를 잡는데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 가장 먼저 그 고래의 어떤 부위를 먹는데 어디를 먹냐면은 껍질에 있는 지방을 먹어요. 고래 그 지방에가 비타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이 죽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 지방은 다 고래 기름에가 있습니다. 고래 그 삼겹살처럼 그 피하 지방에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냥 먼저 먹어요. 근데 분배는 똑같아. 고기의 양이. 전체 부족이 똑같아. 자기가 잡아왔어도. 분배가 똑같고 또 자기가 이제 더 원하면은 대다수의 그 동물의 그 머리 있죠. 머리는 사실은 자연으로 돌려보냈어요. 그 머리에가 영혼이 있다 그래가지고 조장이 있죠. 그러니까 들판에 버리고 새들이 쪼아먹겠습니다. 그 머리고기 일종의 우리가 고사 지낼 때 쓰는 머리. 예. 그랬는데 특이하게 뿔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뿔을 갖는 거예요. 그 정도 명예와 그 자긍심이 보상이었죠.